안녕하십니까, 신종호입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의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해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에 EBS 특집 수능 공정성 어떻게 확보하나에서는 교육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고난도 문항 배제의 의미와 수능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정재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규 교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발표한 수능 킬러 문항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수능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먼저 수능 공정성 방안을 확보한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 차관님. 예, 저희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 당국이 그동안에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은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 노력도 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존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자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 3년간의 수능 문항을 분석을 해보고 또 이번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 문항도 다시 한번 정밀히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출제를 배제해야 되는 그 킬러 문항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선별을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경에 저희가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를 해드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남아있는 수능, 올해 본수능도 있고 9월 모의평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원칙을 온전하게 준수를 하기 위해서 공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적정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 교수님은 이제 대학에 계시고 네네. 유 선생님은 고교 현장에 입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교수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입시 과정에서 상급학교 진학의 입시에 있어서는 하급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내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제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중학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입시를 치름으로써 그 당시에 중학교의 이런 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들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당시에도 고입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외됐던 것들이 영어 인증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탭스, 토플 이런 것들을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전혀 준비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전형 요소로 함으로써 중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중학생들 사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학을 낸다든지 과학을 내서 이런 것들을 입학 전형에서 제외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교육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너무 과도한 어려운 학습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는 이걸 준비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 선생님.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하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어떤 형태였다면 이번 이제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정상 수요자들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나 뭐 곤란함들이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증폭되어지고 또 과도하게 자극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매우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불만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 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의 정체가 뭔지 6월 모평을 통해서 6월 모평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배제할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이런 혼란들은 대부분 다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변별력을 위한 중고난도 문항들이 어떤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시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이나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교육부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게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수능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공정수능, 수능의 공정성 이게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공정한 수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논란이 그 공정한 수능이 단순히 쉬운 수능이냐 어려운 수능이냐 또 뭐 물수능이냐 뭐 불수능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그 수능의 개념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수능 문제의 출제 범위가 국가에서 정한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있어야 된다.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교과 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능이 공정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때 공정한 수능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 정상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윤 선생님 아까 초고난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가 봐요. 우리 윤윤구 선생님은 입시 직접 담당하시니까 이 고난도 문제 풀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가요? 초고난도 문항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어렵죠. 실제로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으로 보면 이제 국어 영역을 응시한 학생이 한 4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초고난도 문항까지 다 맞춘 학생들이 3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이제 실제로 한 문제 틀린 학생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어 영역 전체를 놓고 보면 80분에 45문항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항당 시간이 대략 한 1분 45초거든요. 1분 45초에 한 문항을 풀어나가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에 30문제니까 대략 한 3분 20초 정도의 한 문항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고난도 문항으로 이제 분류되어지는 정답률이 오답률 이렇게 나오는 초고난도 문항은 대체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험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더 많은 유의 문제를 무수히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학원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원을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게 아니라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실제 수업은 안 가는 학생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초고난도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보니까 초고난도 문항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부담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에 그 초고난도 문제 제외하는 것이 우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윤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초고난도 문항 그 자체 몇 개의 문항 푸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존재함으로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 공포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당락이 결정된다. 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없고 학원에 와서만 대비가 가능하다고 그런 공포 마케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유도하는 이 현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배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배제가 되면 또 준 킬러 문항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마케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을 불안감을 조장을 해서 계속 그 사교육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그 우리가 현실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렵기도 하지만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내지 않고 밖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내므로써 학교 교육을 받아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 이게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낸 건 쉽건 어렵건 학교에서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어렵던 쉽던 밖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사교육을 학원을 다녀야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난도의 이 조절 문제와 교육과정 아니냐 바뀌냐에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내는 문항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것으로 돼버리면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가 같이 나가야 되지만 그 어렵던 쉽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내야 된다. 이 원칙이 중요하고 이 원칙을 벗어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나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저는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물수능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측면에서 난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번에 그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게 되면 변별도 확보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전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히 그런 수능 문항들을 찾아보고 또 충분히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학원들의 이런 불안 마케팅으로 물수능이 될 거다 또는 뭐 준 킬러 문항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생 학부모님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지 저희가 공교육 과정 내용과 그 수준 내에서 적정한 난이도 문항을 출제를 하고 또 전문가들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나 아니면 예시 같은 것들을 조금 명확히 제시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저희도 출제의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난이도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그 변별도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1등급, 2등급의 변별의 문제 너무 초고난도 문제가 빠지면
1등급에서 한 문제만 어떻게 보면 실수해도 2등급으로 밀려나 버리는 또는 3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 교수님이 아무래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상위권에서의 이제 그 등급 컷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상위권에 들고 싶은 이제 학부모들, 학생들의 마음, 그 마음을 또 공격을 해서 이런 문항을 해야, 이런 사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 포인트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만점을 받으려면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들로 다 내면 사실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정답률이 낮은 20-30%의 문항이 비중이 높아진다면 거의 만점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난이도 조절은 정답률을 어느 정도로 내는 문제를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풀이 시간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초고난도는 10분 이상이 이제 푸는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항이 있다면 교육과정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이제 문항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출제의 고민들이 좀 더 되고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저는 동점자 모두가 만점이 나오는 과목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출제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초고난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킬러 문항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출제자에게.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 이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출제자가 아니라서 좀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면 정답률을 낮출 수 있으면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별도에 대한 변별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예전 몇 년 전에 초고난도 문항으로 다루어졌던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봐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장 차관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이제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이제 그 출제 기법 방법들을 고도화하면 변별력도 갖추고 공정성도 가능한 수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번에 저희가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이렇게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뭐 지금까지 없었던 뭐 이 유형이 등장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의 수능 시험 문항 그다음에 6월 모의 평가에 대한 그 문항 분석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예시도 드리고 또 모의 평가 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그 출제를 할 때 그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출제를 하겠다는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BS의 윤혜정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그런 선생님인데 그 SNS에 이렇게 쓰신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기본이 탄탄한 공부를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뭐 어떤 출제 뭐 기법이 달라지고 출제 뭐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그런 뭐 약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어땠고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EBS가 그 EBS만의 입시문제연구소 내지는 교육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어쨌든 나와 있던 사실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여론이 문제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EBS가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집단으로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시 문제 연구소를 가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 향후에 또 이런 유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육 파트,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EBS가 이런 여론을 쭉 끌고 갈 수 있기만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사교육업체 전체에 입시 연구소가 다 있는데 EBS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교육의 보완제 내지는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힘을 실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정한 사교육 업체보다는 이렇게 공공성을 가진 그 매체를 통해서 접근성도 있고 최근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지고 맞춤형 그런 그 교육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 이런 공교육 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나 수준이 있는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EBS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 사교육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교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정 수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에서 사교육비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26조.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를 한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능의 사교육비가 줄더라도 뭐 고액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뭐 구술, 논술 이런 다양한 사교육에 의한 사교육 부담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풍선 효과로 수능 사교육은 줄어들고 딴 데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능과 내신 사교육이라는 게 지속적인 사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술, 논술 뭐 이런 컨설팅 이런 건 일회성 사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사교육비나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지속적인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2회, 3회 이렇게 다니는 사교육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능이나 이런 뭐 내신을 포함해서 수능에서의 이런 평가 전환이 이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학교급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 사교육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방과 후의 시간에서의 제로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을 잡아주고 또 교육적으로 역할을 해주느냐와 그걸 놓아주느냐의 차이가 바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규 교과 시간 내 진도를 달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학생 간 차이를 다르게 반편성도 해주고 맞춤형으로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방과 후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차관님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금년도 제 기억으로 3월 7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26조라는 수치를 받아들고 사실 교육부 내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뭐 이런 부족감을 또 느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수치가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22년도 사교육비가 26조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5.1%인가 그랬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높았는데도 그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사교육비 상승률이. 그래서 규모도 규모지만 굉장히 속도 내지는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부담이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밖에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좀 흡수를 해보자. 그리고 그 급별로 유아 단계, 또 초등 단계,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들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유아 단계에서는 요즘 많이 소위 일컬어지는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영어 학원이죠. 그리고 초등 단계에서는 예체능이라든지 돌봄에 필요한 또 그런 사교육들도 있고,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대체로 입시하고 연관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서 좀 그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월요일 날 좀 이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이 불안이나 공포라는 거는 정보의 공백 또는 정보가 없을 때, 불확실할 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입시에 대해서 좀 권한을 가지고 좀 컨설팅을 해주고, 또 대입에 관한 정보들을 이 포탈에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좀 충실하게 넣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저희가 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사교육 폐해를 좀 줄이려면 이 대학의 서열화,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할 테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 구조가 형성된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부모 세대의 문제라고 좀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 세대는 우리 한국사 전체를 해서 놓고 보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경험한 거의 마지막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매개로 해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올라탄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나는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나의 밸류를 올렸는데 내 자녀도 그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나 입시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대를 가고 스카이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원급제한 거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조금 진단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올라타고 난 다음에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갔느냐가 자기 가슴에 다는 훈장이 되거든요. 메달이 되고 훈장이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달이 되고 훈장이 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이 메달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야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 서열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역사상 좀 오래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물론 이제 대학에 있는 소속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의 현재 대학의 서열이 과연 그 대학의 교육력의 서열인가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오래된 이 관행에 따른 대학 서열에 따라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 대학 서열이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대학의 서열을 얘기하는데, 이 평가가 정말 올바른 평가가 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사실 1점 차이, 2점 차이를 가지고 학생의 역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수능 점수 1, 2점 차이를 가지고 또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고 보는 이 자체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현재 체제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 다음 또는 그 다음 수능 체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대학에 갔든 그 대학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또 훌륭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올 때 서열이 점점 없어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점수 한두 점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이런 성취평가제 절대적인 수치로서의 그 어느 수준이냐를 보는 게 중요하지 100명 중에 몇 등이냐를 가지고 자꾸 가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 사회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구조적 전환은 교육과정 그리고 내신 제도의 전환, 수능 제도의 전환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의 전반적인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런 대학 서열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 공정 수능 또는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또는 강화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교육, 학교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인식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난 6년간 보면은 재정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학생 수가 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의 여건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뭐 행복감이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는 어떤 학력, 특히 기초 학력 이런 부분들 보면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게 학교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건은 좋아졌는데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내실은 더 악화가 됐다는 게 어떤 데서 온 거냐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좀 대책을 잡아봤습니다. 기존의 이런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욕구나 또는 학생들의 그런 눈높이를 제대로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획일적인 평등주의 또 뭐 서열화나 경쟁이라는 말로 실제로 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업에 몰두하는 것 자체를 조금 경원시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누적이 되지 않았나 해서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학생마다 학력 수준이나 지금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을 해보고 또 진단을 한 걸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 또 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또는 심화 학습이 필요하면 그런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책임을 좀 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꼭 학력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성을 학교 교육 단계에서 강화를 해줘서 결국은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로 사회에서 충분히 이제 각광받는 인재로 키워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디지털 기술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이나 수업을 혁신을 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맞춤형 어떤 지원이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난 정부 때 일반고로 돌리는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그걸 이번에 존치하기로 한 것도 꼭 뭐 사교육 측면에서 그게 또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지만 나름 이제 보완 장치들을 좀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자율형 공립고 2.0이라고 그래서 이 시도 교육감들께서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학교를 한번
그 혁신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권, 다양성을 확보하는 걸 하나의 과제로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종 행정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교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지도권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을 이번에 좀 대폭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4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1일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에 계신 입장에서 또 현장, 학교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 교수님. 네, 저는 사실 교육학과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이제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학교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영국의 배쇼에도 같이 방문을 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목표를 크게 2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업 성취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요. 2번째는 학교 생활 내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건 웰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학교가 해야 될 중요한 2가지 목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습에서 성공해서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2번째는 이런 학교 생활 중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위험 요소가 없도록 도와주는 것. 이 2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생활의 대부분이 공부하는 건데 이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한테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책임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도 디지털 교육이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써야 된다 이런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도 활용하는 것이고 교원의 역량도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은 원하는 학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 선택의 기회도 주고 또 직업 교육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21일 교육부에 발표한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전에 발표했지만 학교 폭력 없는 위험성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 학교를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학교의 기본적인 책임, 학업 성취, 한 명 한 명의 학업 성취와 역량 개발,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 이 2가지를 최대한 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유 선생님.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힘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잠자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잠자는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왜 안 하고 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자존감이 낮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에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안정감은 어쨌든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크니까 이건 빼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여야 하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학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이 무기력이 빠지는 이유는 공부를 해도 쟤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이기 의식이 진짜 팽배하거든요. 내신에선 저 아이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럼 정시로 가야지. 근데 정시에는 더 객관식 귀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해도 결론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무너진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자기 효능감이 무너진 아이들을 학교에서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공교육 강화에 이런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정말 뜻을 모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까 차관님 말씀에 21일 발표된 내용 중에 이 자사고나 외고 존치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학교의 다양성, 자율성의 보장, 또 학교 선택권의 보장의 어떤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사교육을 부추길 거다라는 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큰 방향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하는 거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도 있고 또 공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이걸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되면 그 입학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경쟁 또 그거를 둘러싼 사교육 그걸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간에 그런 그 과열된 그 경쟁이나 사교육의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보완 장치가 이미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대해서 후기 학생 선발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학교 내신이나 간단한 면접이나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을 할 때 추첨으로 뽑는 이제 그런 전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보완 장치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냥 자사고 학교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그냥 선발해가지고 그 우수함을 그냥 유지를 해서 나중에 뭐 좋은 학교다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런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한 10개 정도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위치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인재 선발을 한 20% 정도는 의무화. 그래서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보완 장치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이런 그 사교육을 낮춰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형 공립고 2.0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고이긴 하지만 뭔가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거버넌스를 혁신해서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룸을 저희가 조금 폭넓게 열어준 거거든요. 그 이제 교육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나 또 심지어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합치가 되면 그런 형태를 저희는 인정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다양하게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교육제도도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래 인재 양성이나 또 우리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안들이 또 다른 현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교육과제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부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사실 객관식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조금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AI 시대 때 이제 우수한 괜찮은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그러니까 AI에게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직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학교만이 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질문할 줄 아는 학생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책을 읽게 만들고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교육이 그동안에 줄 세우기, 평가 중심의 이제 줄 세우기와 상대 평가를 너무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교사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하이터치 교육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하이테크를 잘 활용하면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하이터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원에 대한 역량을 길러주고 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주는 이런 것들이 제일 변화, 혁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예, 마지막으로 좀 뭐 정리 말씀 좀 드리자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굉장한 위기 상황이 많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5만이 벌써 무너져 있고요. 각 지역에 가보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규모 한 10위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까지 사실은 그 원동력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키워내는 힘이 또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이제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그 국가 수준을 발전시키려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큰 모토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어쨌든 인재로 길러내야 된다, 우리 교육이. 그래야만 우리 국가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우리가 0세부터 11세까지는 교육과 돌봄이 함께 국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재현 교수님 말씀 주신 디지털 교육 혁신,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대학 개혁, 이 세 가지를 3대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중점 추진할 생각이고, 그 성패에 사실은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변별력을 갖춘 공정 수능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교육 문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우리 교육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는 하나의 전환기가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고 있고 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모든 학생이 어떻게 하면 그 잠재력을 키우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저는 우리 교육의 모든 초점이 두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정책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BS 특집 방송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